서울의 밤하늘은 마치 억눌린 분노를 토해내듯 거세게 비를 쏟아붓고 있었고, 강남의 화려한 넌 사이는 빗물에 번져 기괴한 추상화처럼 일렁거렸다. 한서윤은 낡은 우비 하나에 의지한 채 편의점 폐기 음식과 재활용 박스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있었는데, 빗물은 이미 얇은 우비를 뚫고 들어와 그녀의 낡은 티셔츠를 적시고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게 만들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잠조차 자지 못한 그녀의 시야는 흐릿했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동생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1분 1초도 쉴 수 없는 것이 그녀의 가혹한 현실이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시야를 완전히 가린 그 순간, 교차로를 돌진하던 검은 그림자가 미처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져 들어왔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빗소리를 찢어발기며 울려 퍼졌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손수레를 놓으며 몸을 웅크렸지만 육중한 충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차가운 도로 위로 내동댕이 쳐졌고, 찢어질 듯한 통증이 왼쪽 다리와 어깨를 타고 뇌리까지 강타했다. 흙탕물이 튀어 얼굴을 덮쳤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서윤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은 채 이를 악물고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애썼다. 그녀를 들이받은 차량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미르그룹의 총수가 타는 최고급 세단이었으며, 그 차체의 위압감은 마치 거대한 맹수가 숨을 고르며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한 공포를 자아내고 있었다. 운전석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쳐나왔고, 뒷좌석의 문도 곧이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빗속을 뚫고 걸어 나온 남자는 강태준이었는데, 그는 냉철하고 잔혹한 경영 스타일로 얼음 황제라 불리는 미르그룹의 젊은 회장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빗방울 하나 용납하지 않을 듯한 기세였으나, 그는 우산을 씌워주려는 비서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고 흙탕물이 튀는 도로 위를 성큼성큼 걸어 서윤에게 다가갔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흐트러짐을 싫어하는 그였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자신의 차 앞 범퍼가 찌그러진 것보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상태가 더 중요하게 비치는 듯했다. 서윤은 고통 속에서도 흐려지는 시야 너머로 다가오는 남자의 구두를 보았고,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한 권력자임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떨리는 팔로 젖은 아스팔트를 지탱하며 스스로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다.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붉은 선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고통보다는 오기에 가까운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포식자 앞에서 내보이는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았고, 태준은 생전 처음 보는 그 기묘하고도 강렬한 눈빛에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주변의 수행원들과 몰려든 구경꾼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냉혹하기로 소문난 강태준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취했다. 그는 흙탕물이 튀는 더러운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서윤의 상처 입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천억 원의 계약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남자가 이름 모를 가난한 여자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명품 슈트가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다. 태준은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서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는데,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서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마치 보석 원석을 발견한 감정사가 느끼는 전율과 소유욕이 일렁이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제 불찰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들어올 만큼 낮고 무게감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예의 바른 사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었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그의 태도와 근거리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남성미에 잠시 통증을 잊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발목의 격통에 다시금 휘청거렸고 태준은 반사적으로 단단한 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부축했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는 순간 차가운 빗물과는 대조적인 뜨거운 천이 서로에게 전달되며 기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태준은 그녀를 부축한 채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는데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기이할 정도로 고고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즉 이사회의 끊임없는 결혼 압박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완벽한 파트너가 필요했던 절박한 상황을 떠올렸다. 계산적인 정략결혼 상대들이 보여주었던 가식적인 미소와 탐욕스러운 눈빛들과 달리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이 여자의 눈빛은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 여자라면 내 옆자리에 세워두더라도 그 늑대 같은 이사들 앞에서 절대 기죽지 않을 것이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순식간에 끝났고 그는 충동적이지만 본능적인 결단을 내렸다.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거절은 받지 않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의사를 묻는 대신 통보하듯 말하며 그녀를 가볍게 안아 올렸고 서윤은 당황하여 저항하려 했으나 그의 단단한 팔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비서는 경악한 표정으로 우산을 받쳐들고 뒤를 따랐고 태준은 품에 안긴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도 논의해야겠군요. 단순한 치료비 이상의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서윤은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위험한 뉘앙스를 감지했지만 당장 동생의 병원비와 빚독촉에 시달리는 현실을 떠올리며 침묵을 택했다. 이것이 악마의 손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녀에게는 그 손길조차 구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차량 내부는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정적의 공간이었고 최고급 가죽 시트의 안락함은 서윤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태준은 구급 상자를 꺼내 직접 서윤의 찢어진 이마와 다리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는데 능숙하지는 않지만 투박하고 조심스러운 그의 손길은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운전석의 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훔쳐보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태준은 오로지 서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름이 뭡니까? 태준이 건조하게 물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서윤입니다. 그 이름은 태준의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오래된 사건 파일의 이름과 겹쳐지는 듯 했지만 그는 지금 당장의 끌림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 병원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태준은 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예정되어 있던 정재계 인사들과의 만찬을 취소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했고 곧장 자신이 소유한 미르 병원 VIP 병동으로 갈 것을 명령했다. 서윤은 이 남자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상상 이상의 권력을 가진 인물임을 깨닫고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잃을 것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묘한 오기가 생겼다. 치료비는 갚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녀의 당돌한 말에 태준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꾸했다. 돈으로 갚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갚게 될 겁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득였다. 미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서윤은 휠체어에 태워져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옮겨졌다. 모든 과정이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병원장까지 직접 나와 태준에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은 서윤에게 다시 한번 현실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준은 병실 밖 복도에서 비서에게 서윤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한서윤, 나이, 가족관계, 현재 재정상태, 그리고 과거의 모든 기록까지 30분 내로 보고해. 그는 단순히 첫눈에 반한 감정에 휘둘리는 남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직관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치밀한 전략가였다. 검사 결과 서윤은 다행히 골절은 없었으나 심한 타박상과 영양실조, 그리고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링거를 맞으며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서윤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멍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젖은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태준은 침대 옆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윤을 응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한서윤 씨, 당신에게 제안할 거래가 있습니다. 서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고 태준은 차가우면서도 매혹적인 제안을 던졌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기간은 1년입니다. 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윤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우린 오늘 처음 본 사이입니다. 서윤이 어이없다는 듯 반문했지만 태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농담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고 당신은 돈과 힘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당신의 뒷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생, 그리고 갚아야 할 막대한 사채빚까지. 태준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녀의 약점을 찔러왔고 서윤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죠? 돈 때문이라면 다른 방법도. 서윤이 항변하려 했지만 태준은 말을 끊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 그리고 되찾고 싶은 것,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아버지가 과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했던 사건을 은연중에 암시하며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을 자극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태준은 쐐기를 박듯 덧붙였다. 나의 아내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당신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설령 당신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자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복수의 기회였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빗속에서 폐지를 줍던 비참한 현실과 병상에서 죽어가는 동생의 얼굴,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그 거래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준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켰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십시오.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렷하게 말했다. 1년 뒤 우리가 헤어질 때 당신은 내가 원하는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그게 내 조건입니다. 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거래 성립이군요. 부인. 그날 밤 서울의 빗줄기는 멈출 줄 몰랐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태준은 즉시 변호인단을 호출하여 혼인신고서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서윤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서류에 서명했다. 이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각자의 목적을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하지만 서명을 마친 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 이상의 뜨거운 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여자가 단순히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유일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언론은 미르그룹 강태준 회장의 깜짝 결혼 발표로 발칵 뒤집혔다.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떠들썩한 보도가 이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태준의 계모인 신여사와 이복동생 강민재의 서늘한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태준이 데려온 정체불명의 여자가 자신들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 직감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서윤은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태준의 팔짱을 낀 채 기자회견장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서윤은 긴장한 기색 없이 당당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변신은 태준조차 놀라게 할 만큼 완벽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던 여자가 아닌 미르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전쟁터에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검은 세단이 육중한 철문을 지나 미르그룹 본가의 긴 진입로를 미끄러지듯 올라가는 동안 한서윤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의 위용에 압도되지 않으려 애썼다. 빗물에 젖은 정원수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얽혀 있었고 저택 곳곳을 비추는 조명은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백색광을 뿜어내며 마치 이곳이 사람 사는 집이 아닌 거대한 요새임을 과시하는 듯 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차단막이 올려져 있어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지만 흐르는 침묵은 바깥의 빗소리보다 더 무겁게 서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서류를 검토하던 시선을 거두고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서윤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들어갈 곳은 겉보기엔 화려한 궁전 같겠지만 실상은 피냄새만 나지 않을 뿐 서로의 목을 노리는 전쟁터와 다름없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서윤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며 태준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겼고 곧이어 차가 현관 앞에 멈춰 서자 깍듯한 제복 차림의 사용인들이 도열해 문을 열었다. 태준이 먼저 내려 자연스럽게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단단한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대리석 바닥에 비친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과 그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맞이하는 중년의 여인이었다. 태준의 계모이자 미르그룹의 실세 중 하나인 신미희 여사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입꼬리에 걸린 미소는 가면처럼 자규적이었고 눈빛은 서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값을 매기는 듯한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신 여사는 태준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서윤을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싸늘한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소문은 들었지만 정말로 길바닥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사실인 모양이라며 그녀는 서윤이 입고 있는 최고급 드레스조차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광대처럼 취급했다. 주변에 서 있던 사용인들은 숨을 죽인 채 바닥만 응시했고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지만 태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대응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보여야 할 덕목이 아니냐는 태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서슬퍼런 경고는 신 여사의 눈썹을 꿈틀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모욕적인 언세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은 채 똑바로 신 여사를 응시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예상치 못한 침착함에 신 여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느긋하게 박수를 치며 내려오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태준의 이복 동생인 강민재 상무였다. 민재는 태준을 향한 열등감과 적개심을 숨기지 않는 인물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윤에게 다가와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형님이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낮아지신 줄은 몰랐다며 그는 서윤의 면전에서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렸지만 서윤은 그가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 밑에 깔린 천박한 욕망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불쾌감을 느꼈다. 저녁 식사 자리는 환영회라는 명목에 준비되었지만 실상은 서윤을 철저히 짓밟기 위해 마련된 처형대나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길게 뻗은 식탁 위에는 일반인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진귀한 요리들이 순서대로 나왔고 식기 하나하나가 박물관에 있을 법한 고가품들이었다. 신 여사와 민재는 식사 내내 프랑스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윤을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거나 은근히 그녀의 무지를 조롱하려는 의도로 난해한 와인 용어들을 늘어놓았다. 태준은 묵묵히 식사를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민재는 웨이터가 따라주는 붉은 와인잔을 흔들며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짐짓 친절한 척 가장하며 질문을 던졌다. 이 와인은 1982년산 샤토마고인데 형수님이 평소 즐기시던 소주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며 그는 비웃음을 가득 담아 말했다. 혹시 와인 맛을 구분할 줄은 아느냐는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 식탁의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고 신 여사는 조소 섞인 표정으로 와인 잔을 입에 가져갔다. 서윤은 잠시 잔에 담긴 와인의 빛깔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잔을 들어 코끝에 가져다 대고 향을 음미한 뒤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테이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민재를 향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보관 상태가 완벽하지 않군요. 습도 조절에 실패한 탓인지 코르크 향이 미세하게 배어나와 본연의 과실 향을 해치고 있습니다. 서윤의 입에서 나온 전문적이고 정확한 평가에 민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신 여사의 손이 멈칫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식탁 중앙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 그림은 김황희 화백의 초기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위작 논란이 있었던 1970년대 모작 중 하나로 보이는군요. 진품이라면 좌측 하단의 서명부 터치가 저렇게 뭉개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 날카롭고 구체적이어서 식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사용인들조차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과거 서윤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이자 예술 애호가였고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상류층의 문화와 예술적 안목을 익히며 자라왔던 것이다. 가난이라는 껍데기에 가려져 있었을 뿐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고귀한 취향과 지식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은 돈으로 급조한 신 여사나 민재의 교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태준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않았고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민재를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태준은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에 경이로움과 확신을 담아 말없이 건배를 제의했고 서윤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감추며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식사가 끝난 후 신 여사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떴고 민재는 씩씩거리며 태준을 노려보다가 거칠게 식당을 나갔다. 단둘이 남게 되자 태준은 서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뒷조사 보고서에는 고졸 검정고시에 막노동을 전전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방금 보여준 모습은 그 기록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서윤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태준의 팔을 잡고 간신히 버티며 대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회장님의 아내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태주는 그녀가 가진 비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태주는 서윤을 직접 2층 침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그가 사용하는 마스터룸과 연결된 또 다른 거대한 방이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더 교묘하고 잔인한 공격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제 동생의 안전만 지켜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회장님의 칼이 되고 방패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묘한 전우애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온 서윤은 문이 닫히자마자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화장대 의자에 주저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빗속에서 떨고 있던 가난한 여자의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을 품속에서 꺼내 들었다. 이 집안 어딘가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진짜 이유였다. 서윤은 태준과의 결혼이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위험한 도박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 시각 태준은 서재에 앉아 비서실장이 가져온 새로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서윤의 아버지인 한명석 건축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과거 미르그룹의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다가 횡령 누명을 쓰고 자살로 위장된 채 살해당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었고 태준의 기억 속에서도 그는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태준은 서윤이 우연히 자신의 차에 치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이 두 사람을 이 지점으로 몰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서윤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닌 자신이 풀어야 할 거대한 퍼즐의 조각임을 직감했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일찍 일어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고 태준이 출근 준비를 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넥타이를 매다가 거울을 통해 들어오는 서윤을 보았고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에 잠시 손을 멈췄다. 서윤은 태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의 넥타이를 받아들고 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다.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제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태준은 그녀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내심 반가운 기색을 비치며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지만 그들 앞에 놓인 하루는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태준과 함께 회사 로비에 들어선 서윤은 쏟아지는 직원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다. 그녀의 등장은 미르그룹 전체에 충격을 주었지만 서윤은 태준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인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태준은 서윤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오늘 이사회에는 당신 아버지를 모함했던 장본인인 박 전무가 참석합니다.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서윤은 그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국제 입찰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의 연 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탓에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과
화려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한서윤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으며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무표정하게 받아내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오로지 옆에 있는 서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서윤은 짙은 남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을 감싸는 우아한 디자인은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꽂히는 것을 느끼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참아야 했지만 태준이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무언의 지지를 보내올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자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미르그룹의 사활이 걸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한 전초전이었고 서윤은 자신이 태준의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행사장 중앙에는 이번 입찰의 경쟁자이자 태준의 숙적인 박기영 전무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박 전무는 과거 서윤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기에 서윤은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지만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했다. 박 전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태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시선은 노골적으로 서윤을 향해 있었다. 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하시더니 이런 중요한 자리에까지 대동하실 줄은 몰랐다며 그는 서윤의 출신 성분을 비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태준이 차갑게 대꾸하려는 찰나 서윤이 한 발 앞서 나서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 전무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전무님께서 추진 중인 해안 메리 프로젝트의 집안 치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여유를 부리실 때가 아닌 것 같군요. 서윤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기업의 임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그 지역의 토질 특성과 공법의 오류를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조목조목 짚어냈는데 이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을 새워 읽었던 건축학 서적들과 아버지의 생전 노트에서 본 내용들이었다. 박 전무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고 태준은 놀라움을 넘어선 경이로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이 바닥의 생리를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는 타고난 전략가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행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은 늦은 밤에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태준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서윤을 배려해 서둘러 귀가하려 했다. 수행비서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의 뒷문을 열자 태준이 먼저 타려 했지만 그 순간 서윤의 코끝에 미세하지만 낯설지 않은 냄새가 스쳤다. 그것은 고급 세단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타는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기묘한 악취였고 동시에 그녀의 귓가에 아주 작은 기계적 소음이 들려왔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태준의 옷자락을 잡아채며 거칠게 그를 뒤로 끌어당겼고 영문을 모르는 태준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차체 하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위험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태준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휴대폰 조명을 켜고 어두운 차 밑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정교하게 설치된 소형 기폭 장치와 절단된 호스에서 흘러나오는 검붉은 액체였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 명확하게 살인을 의도하고 설치한 함정이었으며 시동을 거는 순간 점화 플러그의 스파크와 반응하여 차량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 구조였다.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나 비서에게 소리쳤다. 시동 걸지 마세요. 당장 모두 차에서 떨어지세요.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경호원들이 즉시 태준을 감싸고 뒤로 물러났고
비서는 사색이 되어 보안팀을 호출했다. 현장에 도착한 폭발물 처리반이 차량을 검사하는 동안 태준과 서윤은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처리반 팀장이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브레이크 라인의 조작 흔적과 함께 소형 발화 장치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만약 서윤이 발견하지 못하고 차가 출발했더라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끔찍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에 태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태준은 떨고 있는 서윤을 말없이 끌어안았는데 그녀의 작은 몸이 자신의 품 안에서 잎사귀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노린 칼날이 이제는 이 여자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이 자신의 제삿날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태준은 즉시 다른 차량을 호출하여 서윤을 자신의 개인 안전, 가옥인 펜트하우스로 데려갔고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윤은 창밖을 응시하며 깍지 낀 손을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의 상황이 아버지의 사고 당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문가들도 육안으로는 쉽게 발견하기 힘든 장치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소리와 냄새만으로도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 있었고 태준은 그 말에서 어떤 확신을 얻은 듯 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태준은 서윤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오게 한 뒤 자신은 서재로 들어가 딘딘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 깊숙한 곳에서 비서실장이 낮에 가져다 놓은 서윤의 아버지에 대한 미공개 파일을 꺼내 들었다. 파일 속에 있는 인물은 한명석 과거 미르건설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태준이 어릴 적 유일하게 존경했던 멘토와도 같은 존재였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한명석의 딸이 바로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순간 머리를 둥이로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은인의 딸이 빚더미에 앉아 자신의 차에 치였고 이제는 자신의 아내가 되어 목숨까지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서재의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다. 어린 시절 후계자 경쟁에 내몰려 외로웠던 자신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한명석은 어느 날 갑자기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당시 태준은 힘이 없어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음모의 배후에 박전무와 자신의 계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며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는 서윤을 단순히 계약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라 과거의 빚을 갚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거실로 나온 태준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든 서윤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가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고 태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맹세했다. 다시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내 손으로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속삭였다. 그때 서윤이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고 태준의 복잡한 눈빛과 마주쳤다. 서윤은 태준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슬픔과 애정을 읽어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푹 쉬어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사냥꾼이 될 차례니까. 다음 날 아침 미르그룹 본사는 전날 밤 있었던 차량 테러 미수 사건에 대한 소문으로 뒤숭숭했지만 태준은 보란듯이
서윤과 함께 출근했다. 그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실에 들어선 태준의 뒤에는 서윤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박전무와 그 일당들은 태준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서윤까지 대동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준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임원들을 일일이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어젯밤 내채 쥐새끼가 다녀간 것 같습니다. 아주 솜씨가 좋은 쥐새끼 말입니다. 그의 말에 박전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태준은 서윤을 옆자리에 앉히며 선언했다. 앞으로 한서윤 이사는 내 직속으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을 맡게 될 겁니다. 그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는 곧 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그룹 차원에서 가장 가혹한 응징을 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니라 적들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서윤은 태준의 옆에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임원들을 응시하며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태준과 함께 칼을 쥐고 적의 심장을 겨누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태준은 서윤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물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무서웠던 적은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제 곁에 계시니까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태준의 마음이 요동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히 기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될 것이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미르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이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건물 옥상 정원에서 박기영 전무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흔들며 서울의 야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실패로 돌아간 차량 테러 사건 이후 강태준의 경호가 철통같이 강화되어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극도의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신경을 긁는 것은 태준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한서윤이라는 여자의 존재였는데 그녀가 보여준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상황 판단력은 결코 평범한 빈민가 출신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전무는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서가 새로 가져온 서윤의 뒷조사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된 그녀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부친란에 적힌 한명석이라는 이름 3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입계는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박 전무는 즉시 자신의 신복들을 소집하여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공작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태준과 서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간질 작전이었다. 그는 서윤이 경쟁사인 태산건설의 고위 간부와 접촉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을 제작하고 그녀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유령 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입금한 내역을 조작해냈다. 이 완벽한 시나리오는 서윤을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회사에 잠입하여 기밀을 빼내려는 산업 스파이로 둔갑시키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박 전무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시중 은행장들을 압박하여 미르그룹에 대한 신규 대출을 동결하고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게 만들므로써 태준을 사면촉에 몰아넣는 양동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미르그룹 본사는 채권단이 들이닥쳤다는 소문과 함께 주가가 폭락하며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다. 태준은 빗발치는 임원들의 항의 전화와 자금팀의 비관적인 보고를 받으며 집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바다처럼 고요했다. 그는 박 전무가 자신을 흔들기 위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도박을 감행했음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당장 막힌 자금줄을 뚫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서윤은 태준의 곁에서 그가 겪고 있는 고뇌를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의 존재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무너지는 대신 더욱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준이 이사회 준비로 바쁜 틈을 타 몰래 회사를 빠져나와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옛 동료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재개발 예정지구에 있는 허름한 전파상이었는데 그곳에는 과거 한명석 소장의 오른팔이자 회계팀장이었던 장 씨가 신분을 숨긴 채 숨어 살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서윤의 등 뒤로 미행이 붙은 것 같은 서늘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따돌리는 기질을 발휘했다. 전파상 안쪽에 밀실에서 만난 장 씨는 처음에 서윤을 경계하며 문전박대하려 했지만 그녀가 내민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을 보고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문을 열어주었다. 장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네주며 이것이 박 전무가 빼돌린 비자금 장부의 원본 데이터라고 고백했다. 그는 10년 넘게 공포에 떨며 이 증거를 숨겨왔지만 이제는 한 소장의 딸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러 왔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마지막 양심을 걸고 협조하기로 한 것이었다. 서윤은 그 작은 저장 장치를 손에 꽉 쥐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장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서둘러 다시 태준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박 전무가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태준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거칠게 던져놓고 있었다. 그는 태준을 향해 짐짓 안타까운 척 연기를 하며 회장님이 믿었던 그 여자가 사실은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이죽거렸다. 봉투 안에는 서윤이 오늘 낮에 정체불명의 남자와 은밀히 만나는 사진들과 조작된 송금 내역서가 들어있었는데 박 전무는 이것이야말로 서윤을 쳐내고 태준을 무너뜨릴 결정타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태준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서윤을 내칠 것이라 예상했고 그 틈을 타 이사회를 소집해 태준의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사진 속 서윤의 모습은 분명 누군가와 접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박 전무는 태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지금이라도 저 여자를 경찰에 넘기고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사진을 내려놓은 태준의 눈빛은 박 전무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 안에는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 전무에게 다가가더니 책상 위에 놓인 라이터를 집어들고 그가 가져온 사진과 서류들에 불을 붙여버렸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경악하는 박 전무 앞에서 태준은 나직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가져온 이따위 조작된 종이 조각들보다 나는 내 아내의 눈빛을 더 믿습니다. 그는 이미 서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며 그녀가 오늘 어디에 갔었는지도 짐작하고 있었기에 박 전무의 얄팍한 이간질은 그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태준은 불타는 서류재를 재떨이에 털어놓으며 덧붙였다. 내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박 전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날 밤 늦게 서윤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켜지 않은 TV 화면을 응시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태준에게 다가가 품속에 숨겨왔던 USB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박전무의 비자금 내역이에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자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칼이에요. 태준은 그녀가 내민 증거를 받아들고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소굴을 파헤치고 다닐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에 안도했다. 태준은 서윤을 품에 안은 채 오늘 박전무가 다녀갔다는 사실과 그가 꾸민 스파이 누명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태준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놔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의 딸이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한서윤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믿으니까요. 태준의 고백은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깨끗이 씻어내 주었고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우기로 다시 한번 맹세했다. 다음 날부터 태준과 서윤은 본격적인 방역에 나섰는데 서윤이 가져온 장부는 미르그룹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강력한 무기였다. 태준은 비밀리에 감사팀을 가동하여 박전무와 연루된 임원들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장부의 암호를 해독하여 자금 흐름의 종착지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임을 밝혀냈다. 그들은 회사 내부의 적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가미를 조여나갔다. 박전무는 태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하고 불안해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박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복들과 함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윤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서윤의 동생을 납치하여 그녀를 협박하면 태준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악에 바친 박전무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즉시 행동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동생을 빼내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태준과 서윤이 방역의 칼날을 갈고 있는 동안 어둠 속의 그림자들은 이미 병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이는 다가올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날 오후 서윤은 해독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펜을 떨어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병원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오자 서윤은 태준에게 알릴 새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가 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박전무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동생의 비명소리였다. 서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박전무는 서윤에게 태준이 확보한 비자금 자료 원본을 들고 지정된 장소로 혼자 나오지 않으면 동생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또한 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동생은 즉시 제거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서윤은 혼란과 절망 속에서 갈등했지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악마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태준을 배신해야 한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금고에서 장부 원본이 담긴 USB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태준이 있는 회장실을 향해 슬픈 눈빛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사를 빠져나와 적들이 기다리는 사지로 향했다. 강태준이
텅 빈 금고를 마주한 순간 회장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얼어붙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조차 그의 침묵을 깰 수는 없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금고 안을 다시 확인했지만 비자금 장부가 담긴 USB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윤이 즐겨 쓰던 은은한 향수 냄새뿐이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책상 위에 놓인 CCTV 모니터를 응시했는데 화면 속에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고 USB를 꺼내 가방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그녀가 방을 나가기 직전 카메라를 향해 잠시 멈칫하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저 치밀한 배신의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신뢰와 애정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배신감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고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비명 같은 파열음을 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실장에게 당장 한서윤의 위치를 추적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을 소집하라고 명령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처럼 낮고 섬뜩했다.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태주는 대답 대신 재킷을 거칠게 챙겨 입으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내 호의를 기만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은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가르쳐 줄 것이라고. 뇌가리는 그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던 그 모든 순간을 저주하며 그녀를 찾아내어 직접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시각 한서윤은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인천의 한 폐항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태준을 배신했다는 증거인 USB가 들어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박전무의 소나귀에 잡혀있을 동생 생각뿐이었다. 택시가 목적지인 낡은 물류 창고 앞에 멈추자 서윤은 기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내렸는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그녀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뚝 솟은 폐창고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서윤을 유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남길 수 있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서윤이 무거운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고 넓은 창고 중앙에는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 한가운데에는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동생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박전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맞이했다. 서윤은 동생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박전무를 향해 소리쳤다. 약속대로 물건을 가져왔으니 동생을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박전무는 킬킬거리며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그에게 던졌다. 박전무는 부하를 시켜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게 했고 잠시 후 화면에 파일 목록이 뜨자 환호성을 지르며 서윤을 비웃었다. 강태준이라는 놈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알았다면 진작에 이 방법을 썼을 것이라며 그는 서윤의 어리석은 사랑 노름을 조롱했다. 하지만 파일을 열려고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고 박전무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뺨을 거칠게 올려붙이며 암호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차갑게 웃었다. 그 암호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고
내 동생과 내가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안에 든 내용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최후의 도박을 걸었다. 한편 서울 시내를 질주하던 태준의 차 안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것은 서윤의 동생이 입원해 있던 병원의 병원장이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무장괴한들이 병실을 습격하여 환자를 납치해 갔으며 CCTV를 확인한 결과 박전무의 하수인들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고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악과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서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인질로 잡은 박전무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지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태준은 핸들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자신의 오해로 인해 그녀를 지옥 불구덩이 속에 홀로 내버려 두었다는 자괴감에 치를 떨었다. 태준은 즉시 방향을 틀어 서윤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인천항으로 차를 몰며 보안팀장에게 무전으로 소리쳤다. 놈들의 목적지는 인천 폐물류 창고이며 경찰 따위는 필요 없으니 최정예 타격대 전원을 무장시켜 현장으로 투입하라는 명령이었다. 빗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는 그의 차는 속도계가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그보다 더 빠르게 서윤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제발 그녀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 만약 그녀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처가 났다면 박전무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인간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폐창고 안의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는데 박전무는 암호를 말하지 않으면 동생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고 협박하며 칼을 들이댔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동생을 보며 멘탈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암호를 말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기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전무는 인내심이 바닥난 듯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부하들에게 그녀를 폭행하라고 지시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서윤의 신음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바닥을 기어가며 동생의 의자,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지만 마음속으로는 태준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기적이 일어나기를 빌고 또 빌었다. 박전무는 쓰러진 서윤을 발로 짓밟으며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칼날이 동생의 손목에 닿는 순간 서윤은 절규하듯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거짓 암호라도 말해서 시간을 벌려고 입을 때려는 찰나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안으로 튕겨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폭음에 박전무와 부하들이 일제히 문 쪽을 돌아보았고 자욱한 먼지와 빗줄기 사이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날카롭게 쏟아져 들어왔다. 굉음을 내며 돌진해 들어온 것은 태준의 검은색 SUV였고 차량은 거침없이 창고 중앙을 가로질러 박전무의 부하들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걸어 나온 태준은 쏟아지는 비와 피 냄새 속에서 마치 저승사자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의 셔츠는 비에 젖어 근육질의 몸매를 드러내고 있었고 손에는 긴 쇠파이프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수십 명의 조폭들조차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태준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윤과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동생을 확인하자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박전무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분노한 야수의 포효에 가까웠다.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죽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박전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부하들에게 저놈을 당장 죽이라고 소리쳤지만 태준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그는 달려드는 조폭들의 공격을 본능적인 감각으로 피하며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그의 일격에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태주는 오로지 서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피보라가 치는 전장 한복판을 뚫고 지나갔으며 그의 눈에는 사례 외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뒤이어 도착한 미르그룹의 보안 타격대가 창고 안으로 진입하며 상황은 전면전으로 치달았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윤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위해 괴물처럼 싸우고 있는 태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자신을 오해하고 버렸을 것이라 생각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태준은 적들을 제압하며 서윤에게 다가왔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그의 짧은 한마디에 서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박전무가 혼란을 틈타 도망치지 않고 권총을 꺼내들고 두 사람을 겨누는 것을 발견한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태준을 밀쳐내려 했다. 탕하는 총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고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서윤을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고 서윤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태준의 등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태준은 고통을 참으며 서윤을 바라보고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의 얼굴은 급격히 창백해지고 있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창고 지붕을 때렸고 두 사람의 운명은 폭풍우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날카로운 총성이 빗소리를 가르고 창고 안의 공기를 찢어발겼지만 다행히 탄환은 강태준의 급소를 빗나가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태준은 끓어오르는 고통을 억누르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이를 악물어 참아냈고 오히려 자신의 품에 안긴 한서윤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서윤은 태준의 하얀 셔츠가 붉은 선혈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지만 태준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며 침착하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고통으로 인해 식은땀이 흐르는 와중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아직 총을 들고 있는 박기영 전무를 향해 살기 어린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부상당한 짐승의 것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직전의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박전무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미르그룹의 보안 타격대가 박전무의 잔당들을 완전히 제압하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박전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더 이상 승산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창고 뒷문으로 도주했고 보안팀장이 그를 추격하려 했으나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망친 쥐새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충격에 빠진 서윤과 그녀의 동생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자신의 부상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피비린내 나는 지옥 같은 창고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향했다. 차량 뒷좌석에 앉자마자 긴장이 풀린 태준의 상처에서 피가 솟구쳐 올랐고 서윤은 울먹이며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그의 어깨를 강하게 압박했다. 태준은 고통 속에서도 창백하게 질린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 때문에 이 남자가 목숨까지 걸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그동안 가졌던 모든 오해와 불안감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태준은 병원으로 가자는 비서의 말을 막으며 자신의 개인 주치의가 있는 안전가옥으로 갈 것을 지시했는데 이는 박전무가 병원의 또 다른 함정을 파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울 근교의 숲속에 위치한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태준을 긴급 처치실로 옮겼고 서윤은 피 묻은 손을 닦지도 못한 채 수술실 앞을 지켰다. 동생은 다른 방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오로지 문 너머에 있는 태준에게 가 있었고 시간이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아까 태준이 자신을 위해 주저없이 몸을 던지던 순간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나 소유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헌신이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었다.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주치의가 나와 총알이 근육층만 스치고 지나가 뼈나 신경에는 손상이 없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했다. 서윤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잠시 후 마취에서 깨어난 태준을 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태준은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서윤을 보자마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고 침대맡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태준은 그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배신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가족을 먼저 생각했을 테니까. 그러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태준의 따뜻한 위로에 서윤은 오열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공포와 외로움을 모두 털어놓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했지만 태준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녀를 품에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불신의 벽을 완전히 허물게 되었고 이제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신뢰로 묶이게 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박 전무가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회의만을 통과시키고 회사를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윤은 태준에게 아버지가 남긴 USB를 건네며 이것이 박 전무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태준은 노트북을 켜고 암호를 입력해 파일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박 전무가 수년간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불법 로비 내역뿐만 아니라 서윤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조작된 설계, 변경 지시서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이사회와 주주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한 방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때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놓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명의로 남겨둔 미르건설의 차명 주식, 양도증서와 특허권에 대한 법적 소유권 서류였다. 박 전무는 이 주식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서윤이 성인이 되는 순간 발효되도록 설정된 이 신탁은 현재 미르그룹 지배구조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무기였다. 태준은 서류를 검토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주식과 특허권을 미르그룹에 귀속시키는 대신 박 전무를 포함한 부패 세력을 전원 축출하고 아버지가 꿈꾸셨던 투명한 경영을 약속해 주세요. 서윤의 제안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선 더 큰 대의를 담고 있었고 태준은 그녀의 그릇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맹세하며 내일 주주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는 처형식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치밀한 작전을 세웠고 법무팀과 홍보팀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내일 아침 터뜨릴 폭탄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미르그룹 본사 앞은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박 전무는 태준이 부상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사들을 포섭하여 이미 승리한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태준의 경영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분위기는 박전무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장내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태준이 붕대를 감은 어깨를 숨기지 않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 옆에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은 서윤이 차가운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동행하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태준의 등장에 박전무는 유령이라도 본 듯 기겁하며 마이크를 떨어뜨렸고, 웅성거리는 주주들 사이로 태준과 서윤은 단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태준의 뒤로는 검찰 수사관들과 변호인단이 도열해 따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이 적진을 접수하러 들어오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태준은 단상에 올라 박전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르그룹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옆에 서서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박전무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장내는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박전무는 비명을 지르며 조작이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함께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태준에게 위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연설은 진정성과 논리가 완벽하게 조화되어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태준을 지지하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전무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태준은 끌려가는 박전무에게 다가가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것이 당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힘이다. 지옥에서 평생 참회하며 살아라.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태준과 서윤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태준은 아픈 어깨를 부여잡으면서도 서윤을 꼭 끌어안았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그들의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져 있는 듯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계약 결혼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진짜 부부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고, 그곳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비는 오지 않았지만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다. 박기영 전무의 구속과 함께 미르그룹을 뒤덮고 있던 검은 먹구름은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재계는 젊은 황제 강태준과 그의 현명한 아내 한서윤이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주목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전무가 지난 10수년간 저지른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그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임원들 역시 줄줄이 옷을 벗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동시에 서윤의 아버지가 남긴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 철학을 회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언론은 연일 미르그룹의 환골탈태를 대서특필했고, 땅에 떨어졌던 기업 이미지는 수직 상승하여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호칭 뒤에 숨은 그림자가 아니라 미르건설의 등기, 이사이자 기술 고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회사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 나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과거 조작되었던 사고조사 보고서를 재심의하도록 요청했고, 마침내 국가기술위원회로부터 아버지의 설계가 완벽했으며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 공사와 자재 빼돌리기였다는 공식적인 정정 보도를 이끌어냈다.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아가 낡은 설계 도면과 신문 기사를 올려놓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과 한을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우산을 받쳐들고 서윤이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한편 집안의 골칫덩이였던 신미희 여사와 강민재 상무는 박전무와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방만 경영과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그룹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태주는 그들에게 넉넉한 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외 지사로 떠날 것을 명령했고,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는 처분이었지만 이미 모든 실권을 잃은 그들은 태준의 섯을 퍼런 눈빛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떠난 거대한 저택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고, 차갑기만 했던 공간은 서윤의 손길을 거쳐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보금자리로 변모해 갔다. 병원에서 퇴원한 서윤의 동생 또한 태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미국 최고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쫓기듯 살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평화 속에서도 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 하나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윤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1년짜리 계약 결혼 서약서였는데, 그는 서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비즈니스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여전히 계약의 연장선으로만 생각하고 1년이 지나면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렸고, 밤마다 서재에 앉아 이미 찢어버리고 싶은 계약서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다. 천하의 강태준이 수조 원짜리 입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강심장을 가지고 여자 문제로 끙끙 앓는 모습은 비서실장조차 처음 보는 낯선 풍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서울 하늘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태준은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비서에게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직접 차를 몰고 미르 건설 사옥으로 향했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서윤을 태워 어디론가 질주하기 시작했다. 영문을 모르는 서윤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태준은 굳게 담은 입술로 앞만 응시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며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창밖 풍경은 서윤에게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강남의 교차로였다. 태준은 도로 한쪽에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억나. 이곳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저 내 필요에 의해 선택한 말 하나라고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서윤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태준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계약서를 꺼내 서윤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사이를 정의한다는 게 이제는 견딜 수 없이 화가 나 당신을 내 옆에 두는 이유가 고작 이런 계약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계약서를 양손으로 찢어 창밖으로 던져버렸고, 종이 조각들은 빗물에 젖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는데, 태준은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날 밤처럼 거센 비가 그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수석으로 다가와 문을 열고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자 태주는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처음 만났던 날, 그는 서윤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무릎을 꿇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우산을 쓴 채 웅성거리며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태준의 눈에는 오직 서윤 하나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한서윤,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내가 숨쉬는 이유이자 살아가는 목표가 되었어. 내 어둠을 걷어내주고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태주는 빗물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제안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평생을 약속하고 싶어. 나랑 진짜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계약 기간도 없고 위약금도 없어.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태준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투박하고 절절한 진심이 담겨 있어 그 어떤 시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서윤은 쏟아지는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흐르는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그저 태준을 와락 끌어안았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은 저에게 구원이었고 이제는 제 전부가 되었어요. 그녀의 대답을 들은 태준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다. 차가운 빗줄기는 두 사람을 축복하는 성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도심의 넌 사이는 그들의 배경이 되어 화려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뜨겁게 입을 맞추며 서로의 천을 느꼈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그로부터 1년 후 미르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린 연회장은 수많은 귀빈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 오른 태준은 더욱 성숙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옆에는 만삭의 몸으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서윤이 서 있었다. 태준은 기념사를 마치며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청중들을 향해 말했다. 제 인생 최고의 투자는 바로 이 사람을 알아본 것입니다. 미르그룹은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며 제 아내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고 태준과 서윤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빛으로 사랑을 속삭였다. 가난한 여성이 우연히 CEO의 차에 치였던 그 피. 오는 날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정해준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태준은 냉혹한 총재에서 따뜻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다시 태어났고 서윤은 불행한 과거를 딛고 일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현명한 여성이 되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비가 오면 함께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서로의 천으로 버티며 그들은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창밖에는 다시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